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과거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한 이 부회장은 답변을 피했고 삼성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수 통합을 표방하는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공천 지분과 지도부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한 반면 안철수 위원장의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또 불허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었는데요.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내용이 그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뉴스타파가 이 공익 신고가 접수돼서 검찰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달 이미 13일에 대검찰청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들을 갖다 이첩받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관련 공식 신고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실제로 2016년서부터 인터뷰에 의하면 이 최순실 등등의 국정농단이 그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서부터 상습적으로 자신의 친구, 지금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은 문제가 되는 A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입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분이 평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자기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놨다가 이거를 제보를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이 A 성형외과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병원도 폐업을 했고, 그리고 원장과 간호조무사인 이분이 다 이제 수사를 네. 받고 있는 그런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이런 폭로를 감행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2016년 그때서부터 병원에 들러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고, 그리고 한 번은 자신이 직접 올라가서 프로포폴을 맞고 있다는 그런 정황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내용 중에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며 밝히며 공익신고자의 인터뷰를 공개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이재용 부회장도 한 번 봤었죠, 병원에서. 그때가 한 2018년 정도 됐을걸요. 그때가 3층 방이었죠. 오른쪽에서 맨 끝에 3개가 있거든요. 맨 끝에라고 했어요. 누워 있는 걸 직접 보셨어요? 네, 누워있는 거. 근데 어떻게 하고? 거기 안에 있고. 띠 소리 나는 그 기계 하나 틀어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해당 성형외과는 폐업을 했고, 그리고 담당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프로포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증거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가 제보자 역할을 했는데 그 간호조무사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사람과의 SNS 대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병원에서 목격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제시했는데 결국은 신뢰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프로포폴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유 주사라고 해가지고 그 단백질 당을 투여하게 되면 이게 색깔이 우유처럼 지금 뿌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프로포폴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은 사실은 치료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수면유도제예요. 근데 이 수면유도제를 이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제 효소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도파민 효소가 발생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마약류로 취급돼가지고 2011년부터 마약류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프로포폴 맞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이제 주사로 맞는데 이 프로포폴의 가장 중요한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무호흡증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호흡 기계를 갖다가 그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삐삐삐 소리가 났다는 이제 그게 이제 그 기계를 설치한 그 기계음이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추정을 해보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방적인 어떤 그 목격자의 목격담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사진 찍혔다든지 또 수차례라고 했는데 과연 몇 차례인지 그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원장하고 그 간호조무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아주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구체적 수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은 증거물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권익위에서 검찰의 자료를 넘길 때도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미 그 수사 당국에서 해당 성형외과를 다른 프로포폴 사건 때문에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보니까 이미 경찰에서 3차례나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 제보자가 갖고 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들과 더불어서 병원에 그런 어떤 약물을 사용한 장부들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부 안에 지금 그 이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아주 날짜까지 특정한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 정황이 바로 그 국정농단의 수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날짜인데 그 날짜에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문자 메시지 안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병원의 투약 장부에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직접적인 증거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필적 감정도 하고 혹시 나중에 그 장부를 조작한 건 아닌가 이런 수사들까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좀 더 그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간호조무사와 SNS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맞는지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안에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 투약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정황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규명하는 게 앞으로 수사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공식 입장 자료를 내놨는데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되자 삼성은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치료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또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또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 오해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프로포폴을 맞았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치료 내에서 맞은 거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삼성 쪽에서 지금 이제 주장하는 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치료 목적으로 그 성형외과를 방문한 것도 사실이고 그 치료 과정 중에서 프로포폴을 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면유도제니까. 다만 그 치료 목적 외에 어떠한 그 마약, 그 향정성 의약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마약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병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맞은 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쟁점은 이제 이겁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더 잘 하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 성형외과거든요. 성형외과 치료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은 이제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서 확인해보면 될 거고요. 그 과정 중에서 몇 회나 과연 이 프로포폴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은 수사해보면은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해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공익 제보자의 주장이 틀린 것인지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기자들도 이재용 부회장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부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대답을 했는지 상황 한번 보시죠. 사실인지 아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장 내신 거에는 병원에 가신 적은 있다고 나오셨는데 위험하시니까요. 개인 성형외과 진료받으신 이유 뭐예요? 라인 주고받으신 이유 뭔가요? 라인 주고받으신 거 사실인가요? 네, 보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이제 대꾸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형외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처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설명을 해주시죠. 뭐 다른 재벌 기업 자재와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예, 지금 현재 이 성형외과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애경그룹 2세 최모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때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병원이 흔히 이제 압구정동에 보면은 일부 성형외과에서 특히 이 재벌의 2세, 3세들에게 이런 그 불법적인 투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들은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애경그룹 2세의 그 사건이 정확하게 사실로 다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된다면 한 사람만 가지고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의 혹은 재벌들의 2세, 3세에도 이런 비슷한 유혹들이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그것도 지금 보면은 대략 뭐 그 정황으로만 보면 한 달에 뭐 7차례까지도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시술이 이제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시술을 만다는 거는 꽤 그 깊은 그런 마취가 필요한 그런 시술이에요. 그냥 뭐 작은 시술을 받는데 프로포폴을 쓰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못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수사를 해서 그 증거들이 도출이 되어야지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사건의 초기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단계이고 저희 역시 뭐 그 뉴스타파의 보도 외에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삼성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동생이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 경찰 수사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삼성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여동생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도 지난해 이미 같은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요.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3월 달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는 이 사장이 2016년 10개월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왔다고 언론사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곧장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호텔 신라 입장문을 통해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을 위해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을 다닌 것은 맞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시나요? 논란이 일자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3차례에 걸친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했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성형외과 원장과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현재까지 이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네, 필요한 자료 확보하셨나요? 이부진 사장 기록 확인하셨습니까? 영장은 어떤 혐의인가요?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삼성가를 향한 수사에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처럼 1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봐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재벌 수사할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미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 볼 때는 수사기관이 그 재벌가 대한민국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아니겠습니까? 재벌가이기 때문에 좀 봐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증거가 나타날 때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약품의 그 유통 과정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이미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만 유통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무자료로 구입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오용이 되는지 남용이 됐는지 상습인지 알려면은 의약품 수불 대장을 보고 몇 개가 들어와 있고 몇 개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오는지도 그건 나와 있는데 공식으로 들어온 거는 비공식으로 들어온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청에서도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를 해봤지만 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뭐 봐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수사상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대통합 노력의 결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좀 들어 있었습니다. 이찬열 의원님 좀 환영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나오셔서 한번 같이. 저는 뭐 안 가본 당이 없습니다. 정의당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민자당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 한국당까지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전국위에서 보수 통합을 위한 합당 결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당명인 가칭 미래한국 통합신당을 위한 그리고 이 새로운 정당이 중도 보수 통합 정당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미래와 통합을 합쳐서 미래 통합당을 알리겠습니다. 네, 사실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 과연 총선 전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던지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 통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대단한 의미죠. 지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완전히 뭐 갈갈이 찢어진 이제 보수가 이제 뭐 불과 60여일 남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겨우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샤이 보수, 그다음에 뭐 보수를 떠난 사람 이런 분들이 갈 마음을 주고 투표를 할 의욕을 잃었다가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모이고 있다는 것들이 여론조사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앞으로 60여일 동안 남은 동안에 어떤 식으로 좀 더 통합의 과정이 매끄럽고 그다음에 정말 중립적인지 가치 통합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통합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쓴 날로 기억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졌던 자유민주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대통합의 큰 문을 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과 대통합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국민들께 공표하는 날입니다. 보수정당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 통합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탄생하게 될 보수 야권의 통합 정당 이름은 미래통합당이고요. 자유한국당의 그 위성 정당 이름은 미래한국당이죠. 그러니까 본당 이름에서는 한국자가 빠지고 위성 정당에는 한국자가 들어가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고 정체성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사실상 이런 꼼수를 갖다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유권자들이 이제 결국 현명한 선택들을 갖다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그 내부의 고민들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단지 한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뺐다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미래한국당하고 또 헷갈릴 테니까 투표용지에서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통합을 선언은 했는데 그렇지만 통합의 내용들을 다 합의하고 선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동안에 당들의 통합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전에 만나서 다 지분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통합을 선언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통합을 먼저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조정을 해야 공천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생기게 돼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네. 첫날부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네. 통합은 선언했지만 통합에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벌써부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비춰질지 네. 이게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말 역사적인 그런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네. 통합을 선언한 첫날부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공동대표 지상욱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한 줌도 안 되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월 9일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보수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보수 통합 시 그 어떠한 지분도 권리도 요구하지 않았고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보수 통합의 중심인 새보수당 입장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득권을 놓아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이 거대 정당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득권 양보 이런 걸 요구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네. 이렇게 구성돼 있죠. 이제 자유한국당, 구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새보수당, 네. 그다음에 전진당,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단체 약 600여 개 시민단체 이렇게 4개 세력이 이제 모여서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그 유승민 대표 입장은 일단 기존에 있는 그 모든 공천관리위원회나 공관위원회나 또는 지도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선거가 저기 앞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 건드리지 말고 현 체제도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민단체, 특히 시민단체가 이제 이것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관위도 지금 9명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2배, 다시 말해서 자기 파에서도 조금 공관위 추천을 해가지고 18명까지 뭐 하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뭐 좀 줄여가지고 13명을 늘리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공관위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자기네 그 지분율을 좀 높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번 통합의 핵심은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인데 정작 새보수당은 아무런 기득권을 갖지 않겠다, 다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거꾸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의 어떤 갈등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보죠. 네. 어쨌든 이번 합당으로 미래통합당 의석수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세력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새 간판을 달고 4.15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찬열 의원의 입당으로 한국당은 현재 106석이죠. 새로운 보수당 8석, 이현주 의원이 있는 전진당 1석과 합쳐져서 미래통합당은 모두 115석이 될 전망입니다.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일당 더불어민주당과는 14석 차인데요. 미래통합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115석 제1야당이 됐는데요. 뭐 지금도 자유한국당 혼자만으로도 제1야당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보수 야권이 결집을 하면 민주당의 야당 심판론 그리고 보수 야당의 정권 심판론의 대결 구도는 확실하게 잡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대결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통합을 갖다가 추진했던 것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프레임들이 정확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세를 과시하는 그런 통합과 같은 움직임들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이 확실한 그런 그 대결을 이루어주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네. 뭐 지금 현재 보면은요, 아직까지 우리 공화당 같은 그런 친박의 적자를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아우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제3 당으로 제3지대에서 스윙보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신당을 비롯해서 호남계 정당들이 또
뭉쳐서 새로운 당을 다음 주 중에 출발을 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강력한 이제 양대 대결이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변수들도 나름대로는 부식시키는 그런 대결을 펼쳐줘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선명한 그런 대결 구도가 되면서 이제 양대 어떤 싸움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래통합당의 그런 의도대로 그 선명한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상징 색깔로 밀레니얼 핑크를 정했는데 뭐 좀 낯선 단어죠. 밀레니얼 핑크. 특히 이제 밀레니얼은 요즘 젊은 세대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밀레니얼 핑크를 상징 색깔로 정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즉 보수 당 같은 경우에는 이 2030 세대, 특히 40 세대까지 포함해서 청년 세대한테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적인 동질성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기존에 이제 그 빨간색에서 좀 약간 톤 다운 시켜서 예를 들어 가지고 파스텔 톤의 어떤 색깔을 취함으로 해가지고 청년 세대들이 좀 이게 가볍게 그 다음에 좀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색깔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그 선거 앞두고서는 계속 합종연행이 이루고 뭐 안철수 신당도 이름이 계속 바뀔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면 사상 초유의 좀 헷갈리는 선거 당명 때문에 헷갈리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예, 당명도 그렇고 지금 당의 상징 색도 그렇고 또 뭐 일정한 로고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일단은 충분한 기간 동안에 그 유권자들한테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변화들을 갖다 쫓아간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그 정말 생업에 바쁜 그런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레니얼 핑크를 선택을 하셨는데 밀레니얼 핑크라고 하는 색이 색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들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어울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미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딱 노출됐을 때 그 당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지금 오렌지색 갖고 그 민중당하고 싸우고 있는 것도 그런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렌지색이 상징하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선취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미리 갖고 있는 그 대가 있으니까 그걸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색깔이든 로고든 또 내걸고 있는 그 비주얼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언어 아닙니까? 그런 언어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서 그 많은 소통의 중심에 그게 놓여 있어야 서로의 헷갈리는 것들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선거 과연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초미의 일인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선거제를 강제로 이제 되게 강행 통과시킬 때 충분히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학자들이 주체 발표했지만 뭐 알바니아 같은 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했지만 결국은 각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최초에 의도했던 바가 모두 다 무산돼서 결국은 한 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폐기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저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정당 지지도를 볼 때 예를 민주당이 한 40% 정도 나왔고 자유한국당이 31%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산술적으로 볼 때 비례대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7석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가져가는 수가 거의 17석 이상으로
지금 분석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지역구가 어떻게 해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 차원에서 숫자 이렇게 차이가 날 뿐더러 각 정당에서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영입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구로 나가실 분도 계시지만 비례대표로 추천할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당선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초조하다라는 거 자막에 나와 있지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어쨌든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어떤 게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실들을 총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좇아서 지금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을 다른 당이 꼼수를 쓴다고 해가지고 꼼수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나 위성정당을 만들듯이 그렇게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번도 우리가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선거를 나중에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구의 투표와 함께 진행이 되죠. 그러면 지역구에서 충분히 성취를 한 그런 당들이 있을 경우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나누는 그런 의석이 그 지역구에서 일정한 성취를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 미래한국당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무슨 창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정당 사무소다 이런 얘기들이 뭐 정치에 민감하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중도 지역에서 늘 정치를 갖다 조망하고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상황으로 읽혀질 것인지 이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 하는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단순 대입을 하는 그 예측 결과들은 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선관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한국당은 등록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바꾼 국민당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은 왜 자신만 자꾸 이렇게 견제를 하느냐 뭐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꼭 안철수 당에 대해서 이렇게 꼭 비토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당 명칭에 개인의 이름을 넣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도 부적합하죠.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친박연도 있지 않았냐 이제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친박연대는 박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박은 누군지는 다 알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근혜 연대가 아니라 친박연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석자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민당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새 국민정당이나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용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빼도 되는 거고 국민정당하고 정당자는 당이라는 말하고 정당이라는 말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자를 빼면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정당의 이름하고 혼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정당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분이 안을 냈더라고요.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썼던 국민의당 그건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라는 게 조사기 때문에 이 조사가 들어가는 것은 소유의 의미라서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당, 국민을 위한 당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보면은 굳이 뭐 국민당이나 뭐 안철수 신당이 꼭 그분들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선관위가 왜 두 번씩이나 이 안철수 전 의원 측에 불가 판정을 내렸는지 일단 선관위 측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전 의원이 내건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국민당의 당명이 기존에 있는 국민 새 정당과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앞서 내걸었던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죠.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건데요. 선관위는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과 목적 등을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선관위의 그런 해석들이 사실은 그 선관위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다 설득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법에 의거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연대도 누구나 다 그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라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반성하지도 않았고요. 또 지금 정당법에 의하면 실제로 위성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정당원들의 그 자주적인 그런 결정과 판단들에 의해서 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은 누구의 뭐 어떤 조정을 한다거나 의원을 갖다 꼬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은 정당으로 설립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정당법의 기본 취지예요. 그런데도 미래한국당을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거대 정당, 양당으로 대변되는 거대 정당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 의원이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는데 그 타인의 글을 뭐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뭐 3,447자의 긴 시 형식인데 모자이크 처리가 하기 힘들 정도로 욕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게 이제 뭐 어떤 시인지는 뭐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보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법치와 품격이에요. 네. 근데 그 품격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민경욱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꼭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몇 차례 설화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것이 과연 물론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를 오히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통합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애정을 더욱더 추구해야 될 이런 정당에서 과연 저게 적절한가? 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 의원이 공천심사 면접 앞두고 이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뭐 그거와 좀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없다고 보면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겠죠. 네. 이 면접을 보기 전에 글쎄요, 저는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망가졌다고 해도 이런 식의 망동을 플러스 점수를 주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래통합당에서 사실상 자기가 공천 심사를 통과하기에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은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해서 이제 공천이 배제되면 그 자신을 떠받칠 수 있는 강성 지지자들을 보고 다른 곳에서 또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요량들을 품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인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당의 합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선대위원장에 합류하는 것도 거부했고 출마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계 은퇴로 읽히는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이광재 전 지사도 여러 가지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두 사람의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이유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좀 예측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라든가 나름대로 그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탄탄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의 어떤 선거가 진행될 때 외곽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기만 해도 상당히 큰 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만만치 않은 안티팬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전면에 나서서 스타로서 뛸 때 결집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겠지만 또한 공격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은 알겠지만 이것이 정말 나중에 득으로만 올지에 대한 계산들은 철저하게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여당에게는 더욱더 사실 좋습니다. 지금 이낙연 지사와 같은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해줘야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컨텐츠거든요. 인물은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스타들이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펼치고 놀 수 있도록 컨텐츠를 확보해서 그것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갖춰야 그래야 오히려 더 분위기를 갖다 더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언론의 관심은 이제 앞서 하신 것처럼 이제 스타 플레이어에 관심이 좀 쏠리기 마련인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뭐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연일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라디오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예. 그러니까 광진은 오세훈이고 동작은 이제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죠? 예. 두 명 중에 본인이 고른다면 누굴 고르시고 싶으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같아요. 뭐 예전에 뭐 연예인 월드컵 뭐 이런 것처럼 둘 네. 중에 더 좋은 정치적으로 한번 대결해 보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총선 출마 결정된 이후 상당히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은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출연 횟수는 높지만 그래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빠 좋아, 엄마 좋아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뭐 적합한 예는 든 것 같지 않지만 뭐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참 그거야말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고민정 대변인이 지금 오늘 방송 가운데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서 이게 어려운 질문이다 그랬는데 그럼 비유가 잘못된 거죠. 네. 그 흔히 말할 때 이제 그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놀리는 질문이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표현을 들었지만 듣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 말의 뜻을 알고 있는 분이 들었을 때는 스스로가 셀프 디스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유는 좀 잘못돼 있고 다만 이제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자 그대로 앞에 두 자체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조금 아까 어떤 모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있는 이제 광진,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있는 그 뭐 동작 여기 어느 군데 가서 사실 만만치는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또 이 고향 쪽에 뭐 생각이 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아마 공관위에서 아마 결정해 주지 않을까요? 저를 어떻게 고민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차라리 나를 어느 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오히려 확실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공천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항마만 이제 결정이 되면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민의의 심판을 받겠다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출마를 했다면 어느 지역을 나갈지는 본인이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해야 되지 당이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과연 민의를 심판받겠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가? 뭐 사실 비판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물론 그것도 옳은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의지와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 막아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 가장 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를 지금 뭐 고민정 전 대변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예비 후보로 뛰면서 자기 지역구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시스템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곳에 묵묵히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매치가 성사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고검과 지검을 찾았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각 지역의 지검을 순회를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듣고 이런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첫 번째 장소로 이제 부산을 택했죠. 뭐 제2의 도시니까 갈 수도 있는데 이곳에는 그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다가 최근 좌천된 한동훈 차장검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인데요. 둘이 뭐 감회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특별히 말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면 또 상징적인 장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사단의 해체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이 검찰에 대한 어떤 그 검찰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간의 어떤 갈등 구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부산을 찾아가지고 저 한동훈 아마 차장 반부의 부장 같은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보는 거는 뭐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을 굳이 말을 통하지 않아도 그래 참아보자, 응? 선거 끝까지 참아보자. 아마 이런 언중유골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자, 뭐 최근에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표적인 진보 논객에서 이제 가장 비판적인 인물로 돌아섰고요. 뭐 최근에 또 언론 인터뷰 보셔서 알겠지만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뭐 고려대학교의 임미리 교수라든가 뭐 말씀하신 대로 권경혜 변호사라든가 또 이런 일각의 그 진보로 분류됐던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이상적인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충원이라든가 혹은 재연을 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쏟아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사실 제대로 충원을 하고 재연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박이 또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우연찮게도 특정한 정치 세력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그 행보들을 갖다 또 보이고 있다는 것도 자신의 순수성들을 갖다 의심받기 쉬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정부는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에서 벌어진 상황이 뭐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이 온다고 하니까는 한 400명 정도가 와서 뭐 환호성을 하고 격려를 했다고 하니 뭐 이것도 약간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의 그 눈에는 뭐 제가 뭐 전체 모두 국민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특히 뭐 각종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 지금의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검찰 개혁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사건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현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인데 또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편한 심정이 되고 그다음에 두 분의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을 오히려 죄악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걸 볼 때 국민들은 오히려 검찰 편에 좀 서 있지 않을까 다소 그쪽으로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볼 때 상당히 이번 선거는 오히려 이슈는 다른 이슈보다도 오히려 검찰 개혁에 관한 이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